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22페이지까지 했단 얘기죠? 그 다음에 전국연합 보고는 첫 시간인 거고. 잘 봤어요? 통합과학. 다 맞췄지? 다 맞췄죠? 문제가 생각보다 3월이라서 어렵지 않던데. 거기 BTB 용액 나왔는데. 맞췄어요? 네. 잘했어요. BTB 용액. 그 다음에 물리도 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던데. 운동량, 충격량 기억나요?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야?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예요? 충격량.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충격력이 작용한 시간. 이런 거 다 기억나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다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생명 시스템에서는 무슨 문제 나왔었어요? 생명 시스템에서 무슨 문제 나왔었어요? 그 비생물 요소와 생물 요소 어떻게 작용하는지? 좋아요. 자, 아무튼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하면 적당히 먹고 좀 잘 움직여라. 운동을 해라. 그래야지 안 아프다. 이런 내용들이었고 다양한 질병들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지방간 등등등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단원인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생태계는 좀 익숙합니다. 작년에 좀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인데 개체는 뭐예요? 생물 한 개. 그래서 개 한 마리라 생각해 주면 되고, 개체군은 개들. 알겠죠? 그 다음에 군집은 뭐예요? 개들, 사람들, 소나무들, 토끼, 풀들 해가지고 서로 다른 이런 개체군들의 모임을 군집이라고 합니다. 군집에 환경적인 요소를 더하면 뭐예요? 생태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개체는 하나의 생명체, 그 다음에 개체군은 같은 종의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하고, 군집은 일정 지역에 사는 모든 개체군의 무리를 군집이라고 합니다. 동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도 같이 포함이 돼요. 생물들을 다. 그 다음에 생태계는 군집에서 환경입니다. 자, 그 생태계는 그래서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인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비생물 요소는 여기 보면 햇빛도 있고 물도 있고 안 보이는 공기도 있을 거고 토양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온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생물 요소는 이제 환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빛, 물, 공기, 토양, 온도가 있습니다. 요 5가지를 보통 환경적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생물 요소를 구분을 해볼 건데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생물 요소라고 합니다.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우리 교육과정상에서는 내가 필요한 유기물을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가 요거를 큰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생태계에서 역할로 구분을 하는데, 자, 일단 광합성이 뭐지요? 합성하는 건데 광합성이 뭐예요? 광합성. 선생님 이거 생명과학 첫 시간에도 물어보지 않았나요? 광합성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지. 광합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광합성 과정을 얘기해봐. 무엇과 무엇을 재료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엇을?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합성하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하죠. 광합성은 식물과 동물 중에 어디에서 일어나요? 식물. 그래서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무기물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유기물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광합성을 해야 하네요?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유기물을 우리 스스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먹잖아요. 식물 먹고 식물 먹은 동물도 먹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 이런 걸로 구분을 하는데 생산자라고 합니다. 광합성을 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합성하는 거. 그러면 이런 이 생산자들, 광합성을 하는 애들은 다른 애가 필요해요, 안 해요? 영양적으로. 자기 혼자만 있어도 자기가 필요한 유기물을 만들 수 있지.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못 만드니까 누군가 항상 존재해야 되잖아요. 영양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나는 영양적으로 누가 뭘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제 굶어서 죽게 돼요. 영양적으로 누군가한테 종속되어 있겠지. 그래서 사람 같은 애들을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하고, 이 광합성을 하는 애들은 본인 스스로 혼자만 독립적으로 있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일단 생산자, 광합성을 하여 생명 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합성하는 건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생산자는 녹색 식물, 우리가 흔히 보이는 식물들이 대부분 녹색 식물이에요. 그 다음에 해조류, 김, 그 다음에 미역, 그 다음에 다시마 이런 것들. 그 다음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는데, 플랑크톤은 뭐죠? 들어봤어요? 플랑크톤? 응. 들어봤으면 뭔지는 알겠네? 뭐죠? 뭐예요? 그냥 물에 떠다니는데 잘 안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그냥 플랑크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플랑크톤은 조그마한 생물들이긴 한데,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애들도 있고 광합성을 하지 않는 생물들도 있어요. 플랑크톤도 있어요. 그 중에 광합성을 하는 애들을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조류도 그 우리 닭 이런 조류가 아니라 그냥 광합성을 하는 작은 조그마한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조류라고 합니다. 알겠죠? 알지? 그래서 조류를 영어로 이 조류를 알지라고 합니다. 알겠지? 알지? 알지가 조류인 건 알겠지? 혹시나 헷갈릴까봐 영어로 적어놨어요. 여기 조류가 그 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광합성을 하는 어떤 생물인데 영어로는 알지라고 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그 언제 어디선가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 독해 지문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실제로 한번 나왔었어요. 어떤 모의고사에 알지라고 해가지고 알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알지가 뭔지 알아야지 이걸 알 거 아니야, 그치? 알겠지? 좋아요. 자, 그다음 이게 그 다음 반에서 치지 말까? 근데 이미 여러분이 마지막 반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애들을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이 소비자 분해자들은 생산자와 다르게 본인 스스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해요. 자, 그럼 소비자는 무엇이냐 한번 볼게요.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여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풀을 먹거나 생산자, 그 다음에 다른 동물을 먹이로 하여서 유기물을 섭취하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풀을 먹는 초식동물, 그 다음에 초식동물을 먹는 육식동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를 먹는 애들을 1차 소비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를 먹는 애들을 2차 소비자라고 해요. 그럼 사람은 몇 차 소비자일까? 내가 풀을 먹으면 1차 소비자가 되는 거고, 풀을 먹은 소를 먹으면 2차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생물이 몇 차 소비자인지는 생물의 영양 단계를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플랑크톤 중에 이제 동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못하니까 소비자라고 합니다. 얘네들 중에 뭐 어떤 것들도 포함되냐면, 여러분들 개, 꽃게 있죠? 꽃게 유생이 진짜 작아요. 걔네들이 동물성 플랑크톤에 막 속합니다. 걔네들 누군가 잡아먹으면서 크는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분해자는 무엇이냐면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합니다. 그 사체나 배설물의 유기물을, 아마 의자가 빠진 것 같은데, 사체나 배설물의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습니다. 결국 다른 애가 죽은 것 혹은 다른 애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똥으로 싼 것들을 있는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고 얘네들을 환경으로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대표적으로 세균, 버섯, 곰팡이 등이 있어요. 요 세균은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그냥 핵이 없는 조그마한 세포인데 단세포 생물들을 대부분 세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세균이 뭐가 어떤 것들이 무엇인지 분류는 맨 마지막 단원에서 배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 세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분해자에 속하는 건 아니고, 일부 세균들은 이제 광합성을 합니다. 우리 혹시 작년에 우주의 탄생 배웠어요? 지구의 생물의 탄생? 진화했을 때? 그럼 맨 초기에 산소가 발생했다.
그래서 오존이 생겨가지고 육상 생활이 가능해졌다. 기억나죠? 그때 산소를 발생시킨 애들이 대부분 세균이에요. 그런 애들을 남세균이라고 한다. 기억나죠?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세균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볼게요. 그 다음에 버섯, 곰팡이가 있습니다. 사실 애들은 나중에 분류해서 배우게 되면 같은 그룹에 속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커서 우리가 눈에 보일 만한 애들을 그런 곰팡이류를 그냥 버섯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곰팡이는 우리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버섯은 먹고. 곰팡이도 먹겠죠? 여러분들 막 치즈 중에 블루 치즈라고 있어요. 파란색 곰팡이가 있는 이런 것들도 먹습니다. 근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버섯 한 번 잘못 먹으면 그냥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산에 가다가 너무 이쁘고 막 빨갛고 막 광대처럼 생긴 버섯이 있어. 광대 버섯이거든. 그런 애들 먹으면 바로 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 함부로 따먹으면 안 돼요. 특히 버섯류는. 자, 아무튼 얘네들도 스스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못 얻기 때문에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 더 생명과학을 전공하게 되면은 얘네들의 약간 분류가 좀 애매해집니다. 지금 분류를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만, 여러분 독수리 알아요? 독수리? 독수리가 뭐예요? 새인데 우리나라 겨울철에 오는 새들이에요. 걔네들은 뭘 먹고 살까요? 작은 동물들? 얘네들은 사냥을 할까 아니면 죽어있는 애를 먹을까? 죽어있는 애를 먹어요. 사체를 먹는다는 얘기지. 그럼 얘네는 소비자야, 분해자야? 이렇게 애매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교육과정 상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생명과학 전공하게 되면 조금 분류가 애매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독수리인데 독수리의 독자가 무슨 독자예요? 독수리 먹을 때 그 동물의 가죽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살을 먼저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 동물의 찢어진 어떤 곳에 머리를 이렇게 쳐박고 이렇게 긁어 먹어야겠지. 그러면 머리가 털이 많을 테니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독수리 잘 보면 머리에 털이 별로 없습니다. 대머리 독자예요. 알겠죠?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이 엄청 더 까진 독수리가 있어요. 걔네들 대머리 독수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사실 대머리 수리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네, 사실 독수리랑 다른 수리류는 수리가 이제 맹금류를 거의 뜻하는 건데 물수리 이런 애들은 그 헤엄치는 물고기를 사냥해서 먹습니다. 그럼 얘네들 명확히 소비자일 텐데 만약에 죽어있는 물고기도 먹을 수 있잖아. 그럼 뭐야? 분해장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아무튼 다시 얘네들 교육과정 상에서는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볼게요. 이거는 이제 혹시나 헷갈릴까봐 얘기해주는 건데 생산자 이꼴 식물이 아니라 생산자 안에 식물이 포함된다. 이런 의미. 동물 이꼴 소비자가 아니라 동물이 소비자 안에 포함이 된다. 소비자는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이에요. 미생물이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처음에. 맨눈으로 잘 안 보이니까 뭘로 보는 거? 현미경으로 보는 것들을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미생물은 특징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의미 이해있죠? 식물은 생산자가 맞아요. 그렇지만 생산자는 식물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동물은 소비자가 맞아요. 그렇지만 소비자가 동물만 있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비생물 요소와 환경 생물 요소의 상호작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생물 요소인 빛, 공기, 물, 온도, 토양이 있고 생물 요소인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는데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추워요. 그럼 어떻게 돼? 따뜻한 곳을 찾아가겠죠? 그럼 공기가 영향을 미치는, 온도가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토끼가 땅굴을 팝니다. 그러면은 이 토끼가 토양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토끼가 이제 오줌을 싸겠죠? 오줌을 싸면 이제 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환경과 생물 요소 사이에도 상호작용을 하고 지들끼리도 상호작용을 합니다. 토끼가 풀을 뜯어 먹으면 영향을 미쳐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풀 입장에서 계속 뜯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독성 물질을 초식동물이 못 먹게 계속 만들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소비자가 똥을 싸거나 혹은 생산자가 죽거나 이런 분해자가 분해를 또 하겠죠.
알겠나요? 이런 것들이 서로 지들끼리도 영향을 미치고 환경과도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비생은 요거 선생님이 그림 따오면서 안 지운 거니까 그냥 지워주면 돼요. 알겠나요?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사실은 이거를 설명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요거는 교육과정상 여기까지는 굳이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궁금한 사람들은 요거 읽어보면 돼요. 알겠죠? 알겠나요? 근데 요거는 처음에 이제 적응과 진화했을 때 설명했던 거고,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하다 이런 것들을 여기 찾아보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나요? 설명하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고 교육과정상 이렇게 자세히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이거 선생님이 개구리도 그리고 악어도 그리고 하마도 그렸는데. 네, 보세요. 얘네 이렇게 보는 거야. 얘네 봐봐. 서로 다른 종이긴 하지만 같은 이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 속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 그래서 물 위에 눈도 나오고 코도 나오고 눈도 나오고 코도 나온다 이런 거예요. 잘 그렸죠? 하마예요. 악어, 개구리입니다. 악어만한 개구리가 있다고. 자, 볼게요. 개구리는 무슨 류예요? 양서류겠네요. 양서류의 뜻은 뭐예요? 상식 늘려주는 거. 양서류가 왜 양서류지? 크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렸어요? 그래서 서식지가 양쪽입니다. 그래서 육지와 물 둘 다 있어야 이게 되기 때문에 양쪽에 서식한다 해가지고 양서류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방금 생각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양서류는 왜 물을 떠나지 못할까요? 여러분 개구리 가장 많이 볼 때가 여름에 막 개굴개굴 울 때죠. 걔네는 왜 울어요? 그치. 수컷개구리가 암컷개구리 꼬시려고 계속 개굴개굴 하는 거잖아. 결국 번식을 할 때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언제 여러분 이제 발생과 성장 배웠을 때 발생이 뭐라 그랬죠? 하나의 수정란이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이라 그랬죠. 걔네들은 다 물속에서 일어납니다. 생물들이. 그래서 어떤 생물이 육상에서 번식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그 발생시키는 수정란을 물속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어류의 알이나 양서류의 알은 그 알 자체가 물을 저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양수가 있죠. 양수라는 물 속에서 수정란을 인간으로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육상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가 육상에 벗어나서 번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발생시키는 수정란에 물을 담아둘 수 있는가, 요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류나 아니면은 이제 파충류의 알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으면서 또 그 안에 물을 담아둘 수 있는 막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육상에서도 번식이 가능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태초의 생명이 물에서 태어났다라는 가설이 사실 신빙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좋아요. 그 다음에 요 악어는 성이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맞아요. 얘네가 따뜻한 온도에서 부화하느냐 차가운 좀 더 낮은 온도에서 부화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얘를 지구온난화랑 접목시켜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계속 올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악어가 왜 멸종되죠? 왜 번식을 못하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역순으로 쭈루룩 얘기해 보세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한쪽 속만 있어서 번식을 못하니까 멸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가지고 특정 악어들이 한쪽 속만 태어나서 지금 번식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어렸을 땐 암컷이었다가 커서 수컷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남자가 성을 결정한다라고 알고 있죠. XY 염색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킨은 누가 성을 결정할까요? 암컷이.
그래서 암컷이 XY입니다. 근데 XY 헷갈리니까 ZW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성의 결정은 생물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생물마다 다 다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마가 있고. 자, 이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생태계에서는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흐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순환과 흐름은 뭐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순환한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 계속 돌고 돈다는 얘기고, 흐른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런 겁니다. 알겠죠? 한번 볼게요. 물질은 생태계 안에서 환경과 생물권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순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한번 들어오면 다시 다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에너지는 흐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계속 필요한데 에너지는 계속 빠져나가니까 누군가 계속 공급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태양이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태양 수명이 있다고 했어, 없다 그랬어요? 태양 수명 있으니까 대충 살아라고 얘기 안 했나? 했어, 안 했어요? 여러분들 작년에 통합과학 배울 때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 들었잖아요. 그쵸? 별은 언젠가는 가운데 핵융합하는 애들이 다 재료가 소진이 되게 되면 태양 같은 애들은 적색 거성이 된 다음에 안쪽에는 작은 백색 외성이 되고 주변 행성상 성분이 되면서 끝나버린다라고 얘기를 들었죠? 작년에? 그래서 태양도 마찬가지로 수명이 있습니다. 한 50억 년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어때? 지구가 한번 본인의 나이만큼 더 살면 이제 태양이 이제 제 기능을 잃게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 결국엔 어떻게 돼? 50억 년 뒤에 인류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아둥바둥 살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친구가 뭐 뻥튀기를 더 먹었니 안 먹었니 내가 더 많니 이렇게 굳이 하나하나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대신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태양이 멸망할 일은 절대 없으니까 어떻게 뭐 먹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고민을 좀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어차피 먹고 살려면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직업을 가지는 건 굉장히 멋진 일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직업이 된다면 너무 환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좀 하면 좋아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너무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싸워봤자 멸망할 곳. 아둥바둥 니꺼 내꺼 막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인류 멸망하면 되나요? 그래서 누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인류를 이주시킬 다 아는데 왜 대답을 안 하지?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치, 전기 자동차 만들고 나중에 화성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주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 전기 자동차를 만드느냐? 지구에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화성에는 화성 연료가 없을 수 있으니까 태양 에너지를 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려고 전기차를 막 개발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X 들어봤나요? 스페이스X? 그게 뭐예요? 일론 머스크가 또 운영하고 있는 우주 회사예요. 걔네 뭐 하고 있어? 로켓을 막 쏘아가지고 위성을 막 쏘아대고 있습니다. 근데 로켓은 일회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엄청 비쌌단 말이지. 로켓이 슝 쏘면 끝에 가가지고 요 끝에 있는 조그만한 위성이 똥 떨어져 나가고 이 로켓 발사 그 연료가 들어있던 이 발사체들은 그냥 대기가 오면서 마찰 때문에 사라지거나 바다로 빠지게 돼요. 일회용이었단 말이죠. 근데 굉장히 비쌌어.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 하고 있어요? 얘를 쑥 쐈다가 위성 똑 떨어뜨리고 다시 얘를 하늘에서부터 수직으로 내려가지고 착륙시키는 걸 계속 성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켓을 발사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저렴해지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쏘아올린 위성들이 밤하늘에 타이밍을 잘 맞게 되면은 줄지어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별빛처럼 반짝이는데 한 대여섯 개가 줄지어서 주르륵 가는 게 보여요. 이런 걸 뭐라 그래? 스타링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실제로 스타링크가 우리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니까요. 걔네가 뭐 해주는 거야? 위성으로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으로 우리가 그걸로 인공위성 신호를 잡아가지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되면은 우리나라 통신회사들은 어떻게 될까? 그럼 테슬라도 핸드폰을 만들어서 팔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합니까? 테슬라 핸드폰 우리나라 들어와. 그럼 오늘 테슬라 핸드폰 있으면 스타링크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통신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나라 통신회사들은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고. 그럼 스타링크가 돈만 버냐?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 막 독재 국가예요. 그럼 거기에 있는 일들을 그 독재를 하는 사람들은 바깥으로 내보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통신을 다 차단하겠지. 그럼 그때 스타링크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위성으로 통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를 계속 세상에 알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몇 번 그랬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한번 좀 고민을 해보세요. 이 변화무쌍한 세상이.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도 아직 무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한 번씩 고민해 주는 것도 좋아요. 알겠나요? 한번 볼게요. 자, 에너지의 순환과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흘러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사이에는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태계에 공급되는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에 저장이 되고 먹이 사슬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이 태양 에너지를 화학 결합 속에 있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게 바로 유기물이죠. 그럼 이 유기물을 이제 먹고 먹히는 관계를 따라 가지고 다른 생물들한테 전달이 돼서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리고 에너지의 일부는 열의 형태로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포호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기물을 쪼갤 때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 열 에너지 다시 회수해서 쓰면 되지 않나요? 이 열 에너지는 밀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생명체가 직접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혹시 물리 선택한 사람 있어요? 우리 수업 듣는 학생 중에? 아, 있어요? 본인인가요? 혹시 나중에 엔트로피의 개념과도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좋아요. 엔트로피 아직 안 배웠나요? 나중에 배우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명체가 사용할 수 없는 열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에너지는 흐른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다음 유기물이 분해되어 비생물 환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생명체 내로 들어왔던 유기물을 다시 분해자가 분해해서 무기물로 환경으로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질은 순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이 빨간색은 에너지인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물질의 흐름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전부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대부분이 반사돼서 다시 우주로 가요. 그럼 반사는 이 토양이 잘 시킬까요? 아니면은 빙하, 이 얼음 덩어리가 잘 시킬까요? 얼음 덩어리가 거울 역할을 하니까 더 반사를 잘 시키겠죠? 근데 지구 온난화가 계속 되네? 그럼 지표에 있던 얼음들이 어떻게 돼요? 녹네? 그럼 반사가 어떻게 돼? 적어지겠네? 그러면 지구 땅덩이가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겠네? 그럼 어떻게 돼?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겠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한번 시작이 되면 여러 군데에서 걷잡을 수 없이 진행이 됩니다. 알겠나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서 들어온 태양 에너지의 일부가 생산자를 통해서 유기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식물 호흡해요, 안 해요? 합니다. 알겠죠? 식물은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식물은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알겠죠? 식물도 호흡한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식물은 자기가 만들어낸 유기물을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ATP라는 에너지를 얻고 이제 열로 방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초식동물한테 먹히지 않고 그냥 죽는 애들이 있겠죠? 그런 애들을 고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산자가 만들어낸 유기물 중에 자기가 쓴 거 제외하고 그 다음에 그냥 죽어버린 거 제외한 나머지가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1차 소비자는 생산자가 만든 유기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얘도 호흡을 하니까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먹었지만 소화 못 시킨 게 뭐로 나온다 그랬죠? 똥으로 나온다 그랬죠? 선생님 배설과 배출 구분해서 설명해 줬었죠? 그래서 배설물, 그 다음에 먹히지 않고 죽는 거 이렇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쭈르륵 가요. 자, 그 다음에 식물이 죽은 거, 그냥 사체 배설물들은 다시 어차피 분해자에 의해 가지고 분해자의 호흡에 통해 가지고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들어왔다가 보니까 다 어때요? 열 에너지를 결국엔 다 빠져나가요. 에너지는 흐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물질 같은 경우에는 비생물적 요인에 있던 애들을 생산자가 들여와가지고 이렇게 다른 애들한테도 계속 전달해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분해자가 다 분해해가지고 다시 무기물의 형태로 환경으로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르다가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고 물질은 생물과 환경 사이를 순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질 순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의 순환과 그 다음에 질소의 순환을 주로 배워볼 거예요. 탄소의 순환 혹시 배웠었나요, 작년에? 그러면 좀 익숙하긴 할 거예요. 한번 볼게요. 탄소는 각 권의 다양한 형태를 분포하며 직권에 가장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기권에는 이산화탄소, 수권에는 탄산이온인데 탄산이온은 뭐가 녹으면 탄산이온이 될까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직권입니다. 석유, 석탄 같은 화석 연료, 석회암과 같은 탄산형 광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석유, 석탄을 왜 화석 연료라고 해요? 왜 화석 연료라고 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맞아요. 잘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석탄, 석유가 왜 생겼는지는 정확히는 아직 뭐 과거에 돌아간 적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설이 가장 유력하냐면 식물이 한 번에 죽어가지고 한 번에 쌓여서 이제 땅속으로 들어갔어. 그럼 그게 석탄이 되는 거고, 동물들이 한 번에 죽어가지고 한 번에 쌓여서 땅속으로 들어가면 석유가 된다 해가지고 화석 연료라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선생님 국민학교 1학년 때도 국민학교 때도 초등학교 아니에요. 국민학교 때도 이제 석유가 50년밖에 안 남았다 그랬어. 그러면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하면 이제 석유를 쓸 수 있는 시간이 몇 년 안 남았어요. 근데 석유가 계속 나오고 있어. 요새는 어떤 가설들도 새롭게 등장하냐면 우리가 과연 식물이 묻혀서 동물이 묻혀서 석탄 석유가 됐는가? 그러면 매장량이 한계가 있어야 되는 애들이 계속 나오네? 혹시 다른 이유는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다른 이유들을 찾고 있어요. 혹시 내가 에너지 관련, 석탄, 석유 관련, 그 다음에 지구과학 관련해서 궁금하다. 이런 것도 한번 주제로 찾아가지고 과연 석탄, 석유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래 생물권은 주로 유기화합물인데 결국 유기물 속에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탄소는 생물 군집 내부에서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하고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생물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권 속에 유기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대표적으로 포도당이 있습니다. 그럼 생물권에 있는 생물들은 이 유기물을 이용해서 호흡을 하겠죠? 그럼 다시 이산화탄소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생물들이 육지에서만 사냐? 아니에요. 물속에서도 살고 있죠? 그럼 물속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가지고 탄산이온이 되고 물속에서 광합성을 하는 애들도 이 탄산이온을 광합성했습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도 물에 녹겠죠. 그럼 얘네들이 탄산이온이 될 거고 반대로 이렇게 방출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땅속에 한 번에 묻혀요. 그러면 화석 연료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 직권에 이제 석회암의 형태로 존재하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석회암은 언제 화산 분출할 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방출이 되고 그 다음에 화석 연료는 우리가 연소시킬 때 이산화탄소로 전환이 돼서 이렇게 됩니다. 혹은 탄산이온이 너무 많으면 침전이 돼가지고 이제 탄산형 광물로 이루어진 석회암 같은 게 되는 거고 혹은 얘네들이 물에 녹기도 해서 탄산이온이 됩니다. 자, 또 지구온난화가 왔어요. 지구온난화는 대표적으로 어떤 기체가 많이 증가해서 이산화탄소의 기체가 많이 증가해서 그럼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물에 더 많이 녹겠죠. 그럼 바다가 점점점 어떻게 돼? 사이다처럼 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점점 산성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해양 산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산과 염기의 특징에 대해서 배울 때 산을 조개 껍데기, 그다음 달걀 껍데기 등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걔들이 다 녹겠죠. 조개 어디서 살아요? 바다에서 사네. 바다가 점점 산성화가 되네. 조개 껍질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니까 많이 죽겠지. 그럼 조개를 먹고 사는 일도 죽겠지.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안 좋은 점의 색화입니다. 알겠죠? 생태계가 지구 온난화 일어난다고 해서 온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좋아요.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질소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소의 순환이에요. 자, 대기 중에 질소가 있습니다. 대기 중에 질소가 N 하나로 존재하지 않고 N2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안정화돼야 됩니다. 질소가 몇 번? 7번. 그러니까 양성자 몇 개? 7개네. 전자 몇 개? 원자니까 7개네. 그럼 7개네. 그러면 가장 안쪽 껍질에 2개 채워지고 그 다음 껍질에 5개 채워졌네. 몇 개가 모자라요? 3개가 모자르네. 하필 옆에 나랑 똑같은 질소가 있네. 함부로 빼앗아올 수가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씩 내어줘서 공유 결합을 합니다. 됐죠? 그럼 질소는 질소끼리 결합할 때 몇 개의 공유 결합을 할까요? 3개의 공유 결합합니다. 이걸 무슨 결합이라 그래요? 삼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과 삼중 결합이 있어요. 그럼 누가 끊기가 어려워요? 삼중 결합. 그래서 질소가 질소 기체는 안정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자 살 때 뭐를 사는 거야? 질소를 사는 거예요. 왜냐면 질소 빵빵하게 해가지고 얘네들 과자가 안 부셔지게 해야 되는데 기체를 넣으려고 했더니 우리가 흔한 기체 중에 대기 중에 78%에 해당하면서 다른 애들이랑 잘 반응을 하지 않는 N2가 있으니까 걔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TV 프로그램에서 누군가가 이 과자로 배를 만들어가지고 한강을 건넜어요. 이거 누구 뭐라고 하는 거야? 과자 만드는 업체들 뭐라고 하는 거겠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바닷가에 놀러 간다. 가방에 무조건 과자 한 봉지씩 들고 가세요. 그리고 내가 바다에 빠지면 그 과자 붙잡고 살다가 어떻게 돼? 무인도에 도착하면 그 과자 뜯어서 먹으면 되잖아. 알겠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 놀러 갈 때 과자 한 봉지씩은 사야 된다.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가는 그 어떤 어른한테 뭐라 그래? 과자 사야 돼요. 그럼 뭐라 그래? 왜? 안 사줄 거야? 그럼 뭐라 그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 알겠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대기 중에 질소는 N2 상태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생명체가 필요한 것은 NH4 플러스 상태가 필요합니다. 질소를 뜯어야 되잖아. 근데 웬만해서는 잘 안 뜯겨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세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소를 N2를 NH4 플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세균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생명체가 쓸 수 있게 고정해 준다 해가지고 질소 고정이라고 하고 이런 세균들을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종류가 뿌리오박테리아랑 아조토박터가 있어요. 이 뿌리오박테리아는 콩가식물의 뿌리에 많이 있는데 이 콩가식물의 뿌리를 쭉 들게 되면 여기 이렇게 혹처럼 달려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안에 이 뿌리오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가식물은 자기가 필요한 질소 얘네들을 얻는 거고 근데 얘네들을 그래서 얻기 위해서 얘네들이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 주며 서로 공생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뿌리오박테리아가 대기 중에 질소를 고정하여 생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NH4 플러스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식물이 이용할 수 있어요. 자, NH4로 단백질과 핵산과 같은 복잡한 물질을 만드네. 그러면 얘는 동화예요, 이화예요? 동화입니다. 근데 특히 질소를 이용한 동화작용, 질소가 들어가는 동화작용이라 해서 질소 동화작용이고 이 암모늄 이온 NH4 플러스를 식물이 질소 동화작용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과 핵산 등을 만들어주고 우리는 이 단백질과 핵산을 먹어서 질소를 얻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혹은 반대로 얘네들이 분해자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핵산이 분해가 되면 NH4 플러스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암모니아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얘네가 NO2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어요. 질소가 산소랑 결합하니까 질산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질산화 세균에 의해 가지고 이 암모늄 이온이 NO2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아질산 이온, 질산 이온이 되기도 합니다. 요 또 질산 이온을 식물이 질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단백질과 핵산을 만드는 데 쓸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그다음에 이 NO3 마이너스가 다시 대기 중에 질소로 돌아가는데 질소에 있던 산소를 탈시켜준다 해가지고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다음에 또 언제 일어나냐면 이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삼중결합으로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번개같이 빠바방 칠 때 얘들이 빠바방 찢어줍니다. 그래서 번개가 칠 때 찢어진 질소 옆에 하필 더 산소가 있으면 산소가 후다닥 결합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질산 이온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우리가 번개가 쳤어요. 그럼 번개가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천둥 소리가 들리지. 그러면 보이는 게 먼저예요? 들리는 게 먼저예요? 보이는 거. 빛이 더 소리보다 빠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번개가 친 다음에 천둥이 들립니다. 보통 소리는 우리 공기 중에 대략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1초당 300 몇 미터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번개가 딱 보이는 거 이제 3초 뒤에 천둥이 쳤어. 그러면 이 번개가 친 곳은 나랑 얼마 정도 떨어진 거예요? 대략 1km 정도 떨어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름 돼서 번개가 팍 쳤어. 그럼 이제 천둥이 언제 들리는지 한번 봐봐. 그럼 내가 번개가 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 초등학생들이 들으면 너무 신기하겠지. 그럼 나중에 혹시 초등학교 동생이나 조카들이 있으면 자랑하세요. 알겠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복습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고생했어요.